또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통일신라가 이제 후삼국으로 분열되는 과정을 한번 배워봤었는데요. 오늘에는요 통일신라와 발해, 바로 남북국 시대의 문화와 대외 교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와 발해의 문화와 대외 교류를 불교, 유교, 대외 교류라고 하는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 전에 먼저 발해만의 고유한 특성, 어떤 나라의 문화적인 영향을 받았는가를 한번 먼저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신라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해는요 고구려 그리고 당나라 그리고 발해의 다수의 민족을 차지하고 있었던 말갈족의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서 문화가 발전하는데요.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던 부분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요, 문왕의 둘째 딸이었던 정예공주는요 죽고 나서 정예공주의 묘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정예공주 묘에는요 여러 가지 고구려 양식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일단 무덤 양식이요, 고구려에서 쓰던 굴식 돌방 무덤 기억하시죠? 굴이 있었고 입구가 있었던 그 굴식 돌방 무덤 형태로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천장 또한 고구려의 이제 특징이었던 네모 모양을 점차 줄여가면서 천장의 높이를 높이는 바로 뭐였죠? 모주림 방식을 사용했던 것이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발해는 정예공주 묘를 봤었을 때 고구려의 영향을 아직도 많이 받았구나 라는 점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발해 지역에서 여러 가지 출토되는 문화재들 중에서 온돌, 그리고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기와, 그리고 성경석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석등과 같은 문화재들을 보면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구나 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이제 발해가 고구려 못지않게 또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가 있죠. 바로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부분입니다.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부분은요 굉장히 재밌게, 문왕의 둘째 딸이었던 정예공주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다면 문왕의 넷째 딸이었던 정효공주, 이 정효공주 같은 경우에는요 당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무덤이 벽돌로 만들어진 점이 특징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지만 무령왕릉 기억하시죠? 백제의 무령왕릉이 굴식 돌방 무덤 형태였지만 중국식 남조의 영향을 받아서 벽돌로 무덤을 지은 거, 발해도 마찬가지로 문왕의 넷째 딸이었던 정효공주 같은 경우에는 중국식의 이제 벽돌을 사용한 점이 특징입니다. 하지만요 이 정효공주 무덤에는요 중국식의 벽돌로 만들어진 것도 특징이지만요 여전히 고구려식 영향이 남아 있었는데요. 이 돌을 가지고 점점 좁아지게 만드는 그런 건축 축조 양식 같은 것들은 아직도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효공주 묘 같은 경우는 당나라의 영향도 받았지만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문화재임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벽돌식으로 지은 탑이었던 영광탑이나 중국의 장안성을 본따서 만든 발해의 상경성, 또한 백색 바탕에 녹색, 황색, 갈색 등 세 가지의 색깔을 활용해서 만드는 도자기 기법인 당삼채의 영향을 받아서요 발해에서는 발해삼채라는 것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정묘공주묘 같은 경우는요 벽돌로 쌓은 당나라식이라는 것도 특징이지만 또 벽화도 나옵니다. 이 벽화에 중국식 화풍이었던 뺨이 둥글고 얼굴을 통통하게 그리는 그런 중국식 화법이 여기에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서요 당나라의 영향도 많이 받았구나 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해는 말갈족들도 같이 살던 나라였죠. 그래서 말갈의 영향도 있는데요, 말갈 같은 경우에는 말갈식 토기 같은 것들이 출토되면서 이 발해에서도 말갈의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발해가 고구려, 당나라, 말갈의 영향을 받은 것을 한번 정리해 봤으니까 이제 드디어 신라와 발해는 불교, 유교, 대외교류에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일신라 가볼까요? 이 통일신라 불교하면 저는 딱 한 사람이 떠올라요. 바로 해골물과 관련된 일화인데요. 여러분 해골물과 관련된 일화 아시나요? 바로 첫 번째 정리해둘 사람은 바로 원효대사입니다. 이 원효라는 스님은요 되게 통일신라 때 굉장히 유명한 스님들 중에서도 거의 5손가락 안에 매번 들어가는 아주 대단하신 분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자신의 친구였던 의상이라고 하는 스님과 함께 당나라로 유학을 가서 불교를 좀 더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길을 떠나는 와중에 길을 잃어서 이 동굴에서 하룻밤 묵게 되는데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동굴에서 잠을 청하다가 원효대사께서 너무 목이 말라서 새벽에 잠이 깼다고 합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아서 더듬더듬 주변을 살피는데 어느 바구니 안에 시원한 물이 고여있는 것을 발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구니 째로 물을 탁 먹었는데 그 물이 너무 달아서 와 정말 시원하구나 하고 이제 잠이 드셨다고 해요. 그리고 다음날 잠에서 깨보니까 그 시원한 바구니 속에 있는 물이 사실은 바구니와 물이 아니라 죽은 해골에 썩은 물들이 고여져 있었다는 것을 알고 모든 이제 먹었던 것을 개워내게 됩니다.
근데 이 원효대사는요, 그 과정을 겪으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들어요. 분명 썩은 물이었고 해골에 담겨져 있는 먹지 못할 물이었는데 어젯밤에는 왜 그렇게 달고 시원하게 느껴졌을까? 아, 모든 인간의 삶에 있어서 내 마음 먹기에 따라 다르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마음에 기초한다 라고 하는 마음인 일심사상이라는 것을 주장하셨고요. 당나라로 유학을 가지 않으시고 도중에 다시 신라로 되돌아옵니다. 마음에 따라 다르니까 굳이 당나라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신 거겠죠.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은 마음에 기초한다라는 일심사상 말고요. 당시 신라에서는 다양한 불교와 관련된 논쟁 때문에 서로 막 갈등이 있었는데요. 이 원효대사님께서는 서로 간의 이런 갈등을 하나로 화합시키기 위한 사상이었던 화쟁사상을 주장하십니다. 화쟁사상. 또한 이렇게 원효대사는 일신사상과 화쟁사상들을 이제 주장하시면서도 불교 대중화를 위해서 굉장히 힘을 쓰셨는데요. 모든 것은 마음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깨달음이 때문이신지 몰라도 이때부터 굉장히 몸을 자유롭게 하신다거나 스님답지 않게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거나 언행이나 행동들을 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행동하는 좀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다가 일반적인 서민들한테 불교 대중화를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나무아니타불 관세음보살 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원효대사가 일반 서민들 사이에서도 열심히 불경을 공부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나무아니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연불만 외우면 아미타라고 하는 부처가 있는 극락세계 거기에 입장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한테 설파를 하고 다녔습니다. 나무아니타불 관세음보살은요, 아미타 부처와 관세음 부처에게 의지하옵니다 라고 하는 뜻인데요. 예전에 아미타 부처와 관세음 부처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와 같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원효대사가 그런 연불을 만드셔서 불교 대중화를 위해서 힘쓰시게 됩니다. 연불만 외우면 극락세계로 갈 수 있다라는 이런 신앙을 아미타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 아미타 신앙은요, 정토종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아미타 신앙이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원효대사가 일심사상, 화쟁사상을 주장하시고 또 불교 대중화를 위해서 나무아니타불 관세음보살, 아미타 신앙 같은 것을 주장하고 다니셨을 때 같은 친구였던 의상은요, 당나라 유학을 포기하지 않고 원효대사와 다르게 당나라로 유학을 떠나십니다. 거기서 굉장히 다양한 불교들을 공부하시고 신라로 돌아오시게 되는데요. 신라로 돌아왔었던 의상대사는 중국에서 배웠었던 것을 기초로 해서 조화를 강조하는 불교의 종파인 화엄종을 신라에서 처음으로 만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신라 화엄종을 만드시게 되시고요. 이 화엄종은 이제 조화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때 의상대사께서 말씀하신 거제는 다즉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일즉다 다즉일. 하나가 즉 전체고 전체가 곧 하나다. 조화를 강조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특징이요. 하나라는 말입니다. 하나가 곧 전체요, 전체가 곧 하나다. 그럼 하나가 되는 사람은 누굴까요? 예, 바로 우주 만물을 관장하는 사람은 바로 왕이라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런 신라 화엄종과 일즉다 다즉일을 포함한 여러 가지 화엄종의 사상은요, 국왕 중심의 사상 체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신라 왕실의 대표적인 종파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때 의상대사께서는 굉장히 잘생기셨나 봐요. 당나라 유학 시절에요, 의상대사에게 반한 선묘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요. 의상대사가 신라로 돌아오기 위해서 배가 떠나자 상심한 선묘는 바다에 뛰어들어서 바다에 이제 용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의상대사가 신라로 돌아오는 길을 열심히 잘 지켜줬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의상대사가 신라로 돌아온 후에 절을 짓기 위해서 탐방을 다니다가 그 절을 지으려고 가니까 도적 친구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적들이 절을 만드는 것을 방해하자 당시 용으로 변했던 이 선묘라는 여인이 다시 엄청나게 무거운 돌을 하늘에 띄어 올려서 도적들을 굉장히 위협해가지고 도적들을 물리치고 거기다가 절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 절의 이름이 바로 부석사라고 하는 절인데요. 이 부석사라는 명칭을 해석을 하면 하늘에 뜬 돌이라고 하는 뜻이죠. 지금도 이 부석사에 가면 절 뒤편에 당시 하늘에 떠 있었다고 하는 돌이 남아 있으니까요, 시간이 되시는 분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의상과 원효를 정리해봤고요. 이렇게 의상대사가 당나라에 유학을 가서 이렇게 많은 걸 배워와서 신라 화엄종과 부석사를 만들었다면 중국을 넘어 인도까지 직접 갔다 오신 분이 있는데요, 바로 해초라는 스님입니다. 이때 이 해초라는 스님이 인도를 갔다 와서 만들었던 책 이름이 왕오 천축국전이라고 합니다. 왕오 천축국전. 갔다 오다. 오 5개의 천축국, 고대 인도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초라는 스님은요, 당시 접근하기 어려웠던 인도의 고대 인도 5개 나라를 돌아다니시면서 당시에 어떤 지리적 그리고 인문적 특징들을 정리해서 책으로 내셨다고 해요. 그 당시에 인도까지 직접 간 신라의 스님이 있을 정도니까 당시 신라 사회에서 불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에도요, 이 왕호천축국전의 고대 인도 5개 나라에 대한 기록은요, 여러 가지 인문적 지리적 자료로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불교 문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신라 같은 경우에는요, 이상세계, 불국토라고 하는 이상세계를 절로서 표현한 절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불국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옛날에 신라의 김대성이라고 하는 전생에서의 삶을 기억한 채로 환생한 김대성이라는 사람이 태어나는데요. 이때 이 사람이 태어나서 자신의 현생, 다시 환생으로 태어난 현생의 부모님을 위해서 불국토, 불교에서 말하는 이상세계인 불국토의 모습을 표현한 절이 바로 불국사입니다. 이 불국사에는요, 여러 가지 탑들도 존재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불국사 3층 석탑이라고 불리는 석가탑과, 여기서 석가탑과 다보탑의 모양이 다르다는 점 이해하시고요. 특히 이 석가탑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탑 안에서 세계에서 현존하는 목판 인쇄물 중에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 여기서 발견이 됩니다. 그 목판 인쇄물은 이름은 무구정광대다라니 경이라고 하는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라고 하는 문서가 발견되는데, 이 문서가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석가탑은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런데요, 이 김대성이라는 사람이 환생을 해서 이제 현생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만들었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근데 환생을 했을 때 이전에 부모였던 전생의 어머님도 살아계셨었어요. 그래서 전생의 어머님을 위해서 또 만든 것이 인공 석굴인 석굴암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완벽한 수학적 비례에 의해서 만들었다고 알려지는 석굴암도 이 김대성이라는 사람이 통일신라 때 만들었다라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또 신라에서는 종으로서는 성덕대왕 신종이라고 하는 신라 시대의 특징을 많이 보여주는 종도 있었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발해의 불교 문화를 한번 알아볼까요? 발해 불교 문화에서 대표적으로요, 이불병자상이라는 게 있어요. 2명의 부처가 앉아서 이게 좌선하고 있는 모습을 석상으로 만든 이불병자상이 있고요. 또 그리고 당시 발해 수도였던 상경성 부근에서 나왔었던 석등이라는 것이 당시 불교 문화의 대표적인 문화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신라와 발해의 유교 문화를 한번 비교해 볼 텐데요. 먼저 유교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의 강수라는 사람은요, 이때 당시에 유교적으로 외교 문서를 굉장히 잘 썼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강수는 외교 문서에 대해서 굉장히 출중했었던 사람이고요. 두 번째 설총이라는 사람은요, 아까 우리가 배웠었던 원효대사가 당시 태종 무열왕 김춘추의 딸이었던 묘속공주랑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었는데요. 아버지도 아주 훌륭한 불교의 스님이었는데 이 아들이었던 설총도 당시 유학적으로 아주 큰 영향을 미쳤던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바로 설총은요, 이두라는 것을 만들게 돼요. 한자의 음운, 소리 나는 것을 이용해서 이 이두로 유교경전을 풀이해 학생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유교경전을 이두라는 것으로 풀이를 했다. 그럼 한자의 음운으로 풀이를 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자로 표현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영어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가 뭐죠, 여러분? 학교가? 스쿨이죠. 근데 이 스쿨을요, 학교라는 것을 알파벳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학교. 무슨 뜻인지 알겠죠? 단순히 들리는 그 소리에 의해서 우리 말을 표현하는 체계로서 바로 한자를 이용한 우리말을 적는 체계, 그걸 이두라는 것으로 설총이라는 분이 만드셨다. 그래서 이걸로 유교경전을 아주 풀이를 하셔서 교육을 하셨고요. 그리고 당시 김대문이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책들을 썼는데 그 중에서 이제 유명한 점이 이제 신라의 자랑이었던 화랑들의 영웅담을 담은 화랑세기라는 책가요. 그 신라 시대 때 굉장히 유명했었던 스님들의 일생을 모은 고승전이라고 하는 책들을 써서 편찬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신라 시대 때는 이제 유교 교육도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신문왕이 만들었던 국가교육기관이었던 국학 기억나시죠? 여러 가지 유학적인 교육을 시켰던 국학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나중에 원성왕이라고 하는 왕 때 이 국학에서 공부하는 유학 공부를 하는 여러 가지 학생들 중에서 유교경전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관리직을 주는 독서 삼품과라고 하는 제도가 원성왕 때 만들어지기도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독서는요, 여러분 독서하세요 할 때 그 독서죠. 여기서 말하는 독서는 유교경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문학 때는 국학이라는 교육기관이 만들어졌고 원성왕 때는 독서상품가로 유교 경전의 이해 정도에 따라서 관직을 줬구나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이번엔 발해에서 유교적인 어떤 특징이 들어가 있는 게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요,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 당나라의 산성육부를 이제 발해가 받아들였지만 독자적인 운영, 독자적인 명칭으로 활용한다 그랬죠. 그 중에서 삼성육부에서 육부의 명칭, 발해에서 육부의 명칭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호, 예방, 형공이라고 하는 이름을 땄지만 발해에서는 육부의 명칭이 유교적인 덕목을 땄다. 충, 인이, 지, 예, 시인과 같은 유교 덕목으로 육부 명칭을 했다는 점이 당시 유교 문화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고구려와 당나라의 영향을 받았었던 무덤 중에 정혜공주와 그리고 정효공주, 공주의 무덤 앞에 묘지석이 있어요. 이 묘지석에 당시 유교 경전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아주 발해의 높은 유학 수준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때 이 묘지석에 유교 경전이 들어갔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리고 신라의 국학이 있다면요, 발해에도 교육기관이 있었어요. 교육기관 이름이 주자감이라고 하는 교육기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학적인 문화를 한번 알아봤고요. 이제 마지막, 그러면 이제 신라와 발해는 어떻게 서로 대외 교류를 했는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 같은 경우는요, 당나라와 아주 많은 교류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미국과 교역을 많이 하면서 그 지역에 사는 한인타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당시 신라도 당나라랑 이제 교역을 많이 하면서 산통반도 지역이나 창장강 하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신라인들이 대거 몰려 사는 한인타운이 있었어요. 그 한인타운의 이름이 신라방이라고 하는데요, 이 신라방은 신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뜻하고요. 그리고 신라간이라고 있었는데, 이 신라간은 신라인들이 묵는 숙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라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이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죠? 제어해야 할 관청이 필요하겠죠? 신라소라고 하는 신라 사람들을 이제 조율하는 관청이라는 도 존재했고요. 신라원이라고 하는, 우리 미국에 가면 한인타운에 있는 사람들이 주말마다 교회에서 만나죠? 그런 것처럼 신라원은 당시 당나라에 만들어진 신라인들이 가는 절 같은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이 중에서 신라원이라는 절도 있지만요, 당시 당나라 지역, 제당 신라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했었던 장보고라는 사람 기억나시죠? 이 장보고라는 사람이 당시 법화원이라고 하는 절을 지어서 굉장히 신라인들이 많이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당과 교역을 할 때는요, 우리 옛날에 배웠었던 그 당항성, 그 당항성에 있었던 포구 이름이 당은포라고 하는 이 포구를 이용해서 중국과 교역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경주 주변에 있었던 울산항이라고 하는 이 항구를 이용해서, 기록에 따르자면 이제 서역에 있는 사람들이 울산항을 통해서 신라에 드나들 정도로 굉장히 국제항의 면모를 많이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라가 다른 나라들과 교역을 할 때 굉장히 그 안전을 또 지키기 위해서 설치됐었던 게 장보고가 설치했던 청해진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법화원과 청해진 같은 경우에는 장보고가 연관되어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었다, 대외교류를 할 때. 자, 그럼 이제 발해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발해도요, 신라와 마찬가지로 당나라에 살고 있는 발해인들의 숙소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발해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발해 같은 경우는 남쪽에 있었던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건국 초기부터 일본과 굉장히 친하게 지내요. 그래서 발해는 일본과 친선 관계를 유지하면서 신라를 견제하려는 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 신라와 발해는 경쟁 관계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교적인 부분에서 발해와 신라 분들이 서로 경쟁하는 분야가 있었어요. 바로 중국 당나라에서 외국인 대상으로 치는 시험이었던, 과거 시험이었던 빈공과라고 하는 시험이 있었거든요. 이 빈공과라고 하는 중국의 과거 시험에서 외국인의 수석을 뽑는데, 이때 신라와 발해인들 두 사이에서 누가 수석을 하느냐라고 경쟁했을 정도로 이제 경쟁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교적인 부분에서는 빈공과에서 신라와 경쟁을 했을 정도로 두 나라의 이제 유학 수준이 굉장히 높았다. 하지만 이렇게 경쟁을 했지만요, 교류를 했었을 때 가끔 또 신라와 발해가 교역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신라와 발해의 대외 교류를 위해서 활용됐었던 길이 있었는데, 이 길을 먼저 그려볼게요. 이렇게 발해와 신라를 잇는, 교역을 했었을 때 두 나라를 이을 수 있는 길이요, 당시 있었는데, 이 길을 신라도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신라도 말고도요, 발해가 당시에 다른 나라들과 교역을 하기 위해 활용했었던 여러 가지 길들을 옆에 사진으로 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신라
신라와 발해의 남북국 시대의 문화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발해가 어느 나라의 영향을 받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문화적 자료들이나 불교, 유교, 그리고 유교에서는 신라와 발해가 아주 수준 높은 유교 이해 수준이 있어서 중국 당나라의 빈곤과라고 하는 외국인 시험, 과거 시험, 수석을 놓고 서로 경쟁을 했다. 그리고 대외 교류도 이런 특징이 있지만 둘이 경쟁을 했지만 신라도라고 하는 길을 이용해서 서로 교역을 했다는 점 오늘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남북국 시대의 문화와 대외 교류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삼구로 통일된 신라와 그리고 또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가 이처럼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다는 사실 여러분도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단원 남북국 시대의 전개 파트 부분까지 모두 다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단원이 끝났고 다음에는 3단원 고려의 성립과 발전이라는 부분을 배우게 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고려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퀴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신라 시대 때의 스님으로 직접 고대 인도의 5개국을 돌고 와서 쓴 책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 정답을 아시는 분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3단원 고려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또 봐.